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와 관련된 국제 공인 자격증 시험인 CLAD 견본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 강좌에서 CLAD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CLAD는 총 40문항이 나오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70점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28개 이상을 맞추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40문항을 전부 다 풀어보는 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렵기 때문에 한 20문항 정도 풀어보고 또 다음 동영상 강좌에서 나머지 20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여드리는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나온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문제 출제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속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자의 불편한 부분을 좀 더 이제 편하게 해주는 기능들이 추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1년도에 나온 견본 시험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 유형은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한번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향후에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상태 다이어그램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본 구조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그 랩뷰에서는 자, 디자인 패턴 중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상태를 정의하고 있는 열거형 컨트롤을 입력을 받게 돼 있죠. 열거형 상수를. 그래서 자, 표준 상태 머신 구조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기가 되게 용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본 구조 같은 경우는 케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로 안의 버튼을 클릭하면 노드에서 단계별 실행 없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노드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버그 메서드 중에 하나죠. 디버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문제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계별 실행 없이 건너뛴다기 때문에 답은 단계별 실행 건너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다음 중 프로퍼티 노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하나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지선다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 프론트 패널 객체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음. 자, 프로퍼티 노드의 목적이, 자, 프론트 패널의 UI를 프로그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A가 프로퍼티 노드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겠고요. 그 다음 B, 프론트 패널 객체에 포함된 값을 업데이트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솔루션 중에 하나가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번도 맞겠고요. 그 다음 C, 하나의 프론트 패널 객체에 대해 여러 개의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할 수 있음. 자, 프로퍼티 노드 특정 객체에 대해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마우스를 이제 아래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다양한 속성의 프로퍼티 노드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순서 프로퍼티 노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선언하는 경우에는 가장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도 맞겠고요. 자, D, 서브 VI가 프로퍼티 노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로 인해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이 항상 메모리에 로드됨. 자, 이것도 그냥 맞는 말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결국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최상위 VI에 서브 VI에서 조정해야 되는 프론트 패널 컨트롤이 있습니다. 서브 VI에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랩뷰는 기본적으로 참조 번호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VI에 있는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 정보를 서브 VI에 전달하려고 하면은
그 컨트롤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서브 VI 입력으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 C, 컨트롤의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VI가 실행된 후 출력 인디케이터에 나타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자, 포르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포르프를 몇 번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행 넘버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행 넘버를 반복 횟수를 지정해주는 요 n이라고 하는 값에 지금 아무런 그 값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포르프의 입력을 또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포르프의 입력으로는 하나의 빈 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르프의 입력 터미널에 연결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모 안에 꺽쇠가 보이는 거는 이제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됐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의 입력은 shift 레지스터의 초기 값입니다. 자, 그래서 포르프를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입력이 인가됐을 경우에 그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개수만큼 포르프가 수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shift 레지스터 입력은 하나잖아요. 근데 빈 배열 같은 경우는 자, 이 배열의 크기가 선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포르프는 한 번도 수행이 되지 않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르프의 입력으로 shift 레지스터 초기값 5가 인가됐기 때문에 그냥 5라는 값이 바로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고요. 자, 6번. 케이스 구조의 거짓 케이스에 포함된 코드 안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참 케이스에 포함된 코드가 실행될 때 VI의 실행이 일시 정지됩니까? 자, 당연히 정지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거짓 케이스가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지가 되지 않는 거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는 위치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위치에서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케이스 구조의 그 구조 중에 참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서브 VI의 디지털 숫자형 컨트롤의 텍스트 색 속성을 변경하는 프로퍼티 노드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A, B, C, D 모두 전부 다 프로퍼티 노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색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을 나타내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C가 이게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숫자형 데이터 타입 중에서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DBL이죠. 배정도 타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색 속성을 변경하는 프로퍼티 노드는 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실행 중인 데이터를 차트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스크롤하며 보여주려면 어떤 차트 업데이트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까? 이거는 이전 강좌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폼 차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스트립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물 흐르듯이 계속 이렇게 스크롤하면서 보여주는 방법은 스트립 차트가 되겠습니다. 스코프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슬로스코프라고 하는 대측 장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의 데이터가 다 꽉 차면은 기존 데이터가 한번 지워지고 다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채워지고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윕 차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빨간색 막대가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에 데이터를 이제 오른쪽은 이전 데이터, 왼쪽은 이제 최근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자, 스트립 차트가 되겠고요. 자, 9번. 다음 중 데이터 흐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자, 데이터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랩뷰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흐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값이 바뀌게 되면은 로컬 변수가
그 선언된 위치의 모든 그 위치의 값들이 다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 변수만은 그 데이터 흐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다 데이터 흐름 패러다임을 다 따르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능하다면 시퀀스 구조를 무엇으로 대체해야 합니까? 자, 시퀀스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플랫 시퀀스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층 시퀀스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퀀스 구조 컨셉 자체가 실행 순서를 맨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실행되게 하는 컨셉이죠. 그래서 시퀀스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태 머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상태 머신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 케이스 구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머신이라는 값이 그 답이 없으면 케이스 구조라는 것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다음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참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그래서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화일 루프는 무한 루프로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C번 루프는 자, 무한히 실행되며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해야 멈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랩뷰에서는 강제 종료 버튼이 이제 왼쪽 상단에 빨간색 그 동그라미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강제로 종료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되겠고요. 자, 12번. 12번은 이제 그냥 그 랩뷰에서 이제 수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수식을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형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현하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아니면 구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그 수식 노드라고 하는 그 구조를 이용을 해서도 또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A하고 B를 더하는 거죠. 더하고 나서 그 더한 값을 제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기 때문에 A번 아니면 D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B번하고 C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빼기 C를 하는 거죠. 근데 C 같은 여기는 보면은 뭐냐면 이 빼기의 다른 입력 같은 경우는 C-1인 거죠. 자, 그러면은 C-1 지금 A하고 D 다 동일한 이렇게 다 맞네요. 자, 그럼 마지막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거를 다시 A랑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A 곱하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졌죠. 결국에는 이 A가 지금 A를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A의 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자, VI의 자동 에러 핸들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VI는 자동 에러 핸들링이 비활성화된 서브 VI를 호출합니다. 자, 호출 VI의 서브 VI 에러 출력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서브 VI는 호출 VI의 에러를 반환합니다. 자, 자동 에러 핸들링으로 인해 에러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까? 자, 이런 게 조금 헷갈리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 메인 VI에서 서브 VI를 호출하게 된 거죠. 근데 메인 VI 자체는 자동 에러 핸들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브 VI에서 에러 출력 값이 메인 VI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메인 VI 같은 경우는 에러를 자동으로 핸들링 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에러 핸들링 그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자,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까?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호출 VI에서 서브 VI에 자, 에러 출력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브 VI에 자동 에러 핸들링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터미널이 에러 출력 터미널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출하는 VI 자체는 자동 에러 핸들링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결국에 여기서 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에러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자, 14번. 다음 설명 중 거짓인 것은 무엇입니까? A. 서브 VI 커넥터 펜은
입력과 출력을 연결할 위치를 정의한다. 맞는 거죠.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입출력 터미널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B번. 서브 VI 커넥터 터미널의 색은 연결된 데이터 타입과 일치한다.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고 그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색깔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C. 서브 VI를 사용하려면 아이콘 및 커넥터 펜이 필요하다. 당연한 거고요. 자, D. 함수 팔레트에서 서브 VI 아이콘 편집이 가능하다. 아니죠. 함수 팔레트 같은 경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거는 D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자, A. 세마포. 자, 그 다음에 Q. 알림자 로컬 변수. 자, B, C, D. Q, 알림자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세마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동일한 자원을 여러 프로세스에서 사용할 때 이제 그 자원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원을 동시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세마포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자원을 점유할 수 있도록 그 제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5번은 A가 되겠고요. 자, 16번. 에러 리스트에서 자, 보여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에러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랩뷰 같은 경우는 정적 분석을 리얼타임으로 이제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뭔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실행 버튼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 버튼 깨진 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에러 리스트 팝업이 뜨게 됩니다. 그 에러 리스트 팝업에서 보여주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에러가 있는 아이템의 위치를 알려주죠. 그 다음에 에러와 경고 정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까지 알려줍니다. 근데 에러 코드 정보는 거기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에러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 클러스터 입출력 터미널에 의해서 에러 코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16번에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루프 경계에서 자동 인덱싱을 사용할 때 가능해지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정답이 하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자, A. 루프를 반복할 때마다 각 반복에 해당하는 배열의 원소를 자동으로 가져옴. 맞죠? 자, A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자, 배열 함수가 자동으로 배열 원소를 인덱싱함. 배열 함수가 자동으로 원소를 인덱싱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자, C. 배열을 사용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배열을 인덱싱함. 그러니까 B번하고 C번은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해도 배열 함수 자체가 그거에 의해서 뭔가 자동으로 인덱싱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D. 루프 경계에서 배열이 자동으로 생성된. D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 터미널이 되겠죠. 그리고 A 설명 같은 경우는 입력 터미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A와 D가 되겠고요. 자, 18번. 다음 코드가 실행된 후에 배열 초기화 함수가 출력되는 값은 무엇입니까? 자,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CLAD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그 프로그래밍 기초 중에 하나가 이제 배열 함수들입니다. 자, 여기서 친절하게 배열 함수 이름까지 나와 있죠. 배열 초기화 함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배열을 만드는데 배열의 원소는 3이 되겠고 차원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4개 갖는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소의 값은 3이기 때문에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랩뷰 이벤트 구조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자, 이벤트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A. 컨트롤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프론트 패널 컨트롤의 값을 변경한다. 자, A가 맞는 거죠. 자,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 노드를 통해서 값을 변경한다. 이거는 이벤트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C번. 컨트롤 참조를 통해 프론트 패널 컨트롤 값을 변경한다.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고 로컬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벤트 구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A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 20번 보면은, 자, 다음 중 코드 또는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여
경합 조건을 제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무엇입니까? 경합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동시에 접근하는 걸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능적 글로벌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 같은 경우는 구조의 형태가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이고, 그 다음에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의 그 역할이 임시 저장 공간이기 때문에,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시프트 레지스터의 임의의 값을 임시로 저장을 해놓고, 저장된 값을 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읽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게 되면 경합 조건을 빠지지 않게끔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로컬 변수나 글로벌 변수, 즉 공유 변수 같은 경우는 동 타이밍에 그 값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능적 글로벌 변수는 한순간에 그 쉬프트 레지스터의 값을 쓰거나 쉬프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읽어오거나 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합 조건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CAD 문제 40문항 중 20문항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나머지 20문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